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권 권세자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대충 어림잡아도 한 200에서 300여 분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웰페이스가 여러분들에게 2021 학년도 제 38회 관세사 제 2차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저희 순서가 여기서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 관세사 시험 소개인데요. 요거는 2차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차에 관련해서는 박민설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1차 시험은 어떻다라는 소개를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공부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저희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것이냐, 요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과목별로, 저희 과목이 총 몇 과목이에요? 네 과목이요. 좋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역시 다르군요. 네 과목에 대한 과목별로 저희 학원에 정말 일타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정말 큰 테두리, 이 정도를 갖고 2차 시험을 응했으면 좋겠다, 맛배기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 하는 Q&A 시간 마지막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수험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이명호 선생님도 계시고요, 안준호 선생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층 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떨리지 않게 여러분들 대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험제도. 이거 무섭게 타이핑이 됐어, 이게. 그죠? 자, 여기서 저는 먼저 이 대본을 먼저 받았는데요. 다 읽어보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핵심이 될 만한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저희 과목은 4과목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한 포인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 여기 보이는 환급특례법,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소위 뭐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새끼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2차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4과목을 공부하기에도 쉽지가 않은데, 이건 분명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새끼 과목이 존재하고, 이들은 나름대로의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7개의 과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점인 거고, 과목당 6문항이 나온다. 저희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50점짜리 몇 문제 나오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10점짜리가 5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답안지에서 6문제를 쓰는 시간이 8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속기 수준입니다. 내가 문제를 받아서 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문제를 보자마자 정말 기계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정도의 속도가 나셔야 돼요. 지금은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고, 우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공감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적어야 된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논술형이죠. 또 시험 시간이 보면 어떻습니까? 9시 반부터 17시 10분이라는 것은 5시 10분까지예요. 그럼 하루 안에 끝나기 때문에 편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편하죠? 이틀에 나눠서 보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에 다 한다는 건 거의 무역 실무 마지막 정도 되면 내가 아닙니다. 저 원래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저 사실 수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무역 실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역 실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역학과도 나왔다는 것을 자기 P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논술형이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공부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4줄 나와 있는 거 읽기 싫으니까, 자, 여기 괄학이 몇 점이에요? 몇 점? 40점. 평균? 60점. 작년에는 60점 넘는 분이 90명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이 5명 더 배출이 됐죠. 근데 아무래도 객관식이나 주관식 채점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 평가하다 보니까 이 60점은 절대적인 60점은 아닐 거다. 죽을 만큼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60점이고 80점을 넘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거의 수재 이상 정도가 받는 점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기준점은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60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60점을 받은 게 우수한 성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합격 결정 기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딱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합격률이 몇 %예요? 그렇죠? 6. 과연 6%의 합격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6%. 여러분들 1자는 합격률이 한 30%? 그죠? 20%에서 30%죠? 이 정도의 합격률은 어때요? 나도 되고 내 친구도 되고. 그쵸? 앞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친구도 되고. 누구나 일정한 시간을 투입하면 합격할 수 있는 퍼센트가 제가 봤을 땐 30%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6%는 어느 정도냐는 거죠. 저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비교적 2015년에 합격했기 때문에 9.4%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해봤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한 교실 안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한 24명, 5명, 그리고 복도 한 층에 그런 게 한 10개, 한 2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 수험번호로 전후로 한 240명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화장실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눈에 보이는 적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수험번호 전후로 그 층에서는 합격생이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요. 그럼 6%는 과연 뭐냐고요? 이 6%는 과연 뭐냐고요? 오버했고요. 네. 6%는 과연 어느 정도냐면, 이때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6%는 이런 정도예요. 누가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됐으면 나 말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게 6%예요. 지금 모의고사 보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 자리 배열이라고 하면 이분이 합격했잖아요. 이 주변은 전멸인 겁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것이 2016년에서부터 6년, 7년, 8년 이건 다 왜 그렇다? 1차 합격생이 1000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누적으로 저희 시험은 90명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치를 보인 것이
16년, 17년, 18년. 그러면 2019년 작년에는 8.9%. 그러면 2020년 올해는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21년도에는 제가 봐도 한 15% 이상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은 대부분 합격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 2차 시험 과목별 현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리키고 있는 무역 실무에서의 꽈락률이 몇 %이죠? 이거 다 보이시죠? 자, 관세법 50%, 예, 율표 47, 74. 74입니다. 답안지를 낸 사람 중에 100명이라고 치면 75명의 답안지는 어떻게 된 거야? 과락 정도면 보지도 않고 던지는 정도의 수준의 답안이 4분의 3이에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 이 74%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90명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더 처절한 기준에서 선발은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74%라는 건 제가 실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 관세법이잖아요. 글씨를 좀 크게 쓸게요. 자, 1교시 관세법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65점을 받았다. 이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공부하면서 또 시험을 보면서 좀 잘 봤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야. 65점 정도 나오면. 그럼 2교시 HS, 난 HS 외우는 기계가 되었다. 70점 정도 나왔어요. 이건 실사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교시 관세평가 계산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약간 랜덤이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전용대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랜덤이 조금 있는. 근데 이것도 60점을 넘었어요. 근데 4교시 무역 실무에서 제가 가리키던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느냐? 39.5. 아까 제가 과락이 몇 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0점. 그죠? 39.5야. 이 0.5가 뭡니까? 아까 학생이 답안지를 갖고 오셨는데요. 답안지는 한 매에 22줄이잖아요. 그럼 보통 10점짜리를 22줄이 조금 더 많게 적어서 한 30줄 정도를 10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3줄이 1점이에요? 몇 줄입니까, 이거? 1.5줄 잘못 적어서 떨어진 거예요. 네. 왜? 이게 평균은 60점 넘을 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과락이 났죠. 이 정도의 수준이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추산치이긴 하지만 뇌피셜이긴 하지만 30에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1인의 우연한 사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과락률입니다. 저 과락률은.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달라졌겠죠? 2019년도 이거 몇 %입니까? 또 70%죠. 물론 저는 무역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락률은 좀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35%, 51%, 49%가 적은 건 아니지만 70%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역 실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좀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70%의 과락률은 1에서부터 3교시까지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퍼센테이지 70%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산인공에서 발표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의 특징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순수하게 진짜. 첫 번째, 이쁘게 나오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주관식 서술형이다. 그렇죠?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는 상대평가로서 90명을 선발한다. 각각 조금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보통 1차, 자,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으니까 글씨를 조금 크게 쓰겠습니다. 1차에 대해서 보통 아까 학생들 몇몇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1차를 합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5시간 공부 기준으로 6개월 공부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합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부분 이 정도 공부하시나요? 이건 평균입니다. 뭐 한두 달 1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한 5시간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도 됐고 제가 봐도 이 정도 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시험을 한번 볼까요? 2차 시험은 하루를 꼬박 10시간씩 공부를 해서 비교적 1년을 빡빡하게 소화를 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12개월이죠? 기준으로 한 사람들이 드디어 합격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계산으로 봐도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몇 배입니까? 몇 배? 2배. 자, 6개월이란 기간입니다. 기간적인 시간도 당연히 2배. 2 곱하기 2는 4배. 4배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건 노력은 4배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공부가 절대적인 시간이 4배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많게는 10배까지도 힘듭니다. 우리는 성인들이 하는 공부예요. 성인들이 하는 공부는 이 1년의 시간 중에서 내가 가정 형편,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시간의 확률이 2배로 늘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말고도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입니다. 순공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공 시간이 10시간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쭉 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시간, 그러니까 즉 밥을 먹는 게 쓸데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죠? 나름대로 체력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 다 빼고 우리가 공부에게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간 10시간입니다. 하루에 공부를 10시간씩 하면서 1년 이상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격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공부량이 4배가 늘어났다고 해서 4배만 힘들까요? 저는 사람에 따라서 10배까지 힘들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바예요. 그러니까 1차의 어떤 나의 합격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배 이상입니다. 충분히. 좋아요. 여기까지 첫 번째 절대적인 시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저보다 더 우수한 선생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주관식이라는 이름이죠. 반대말이 뭡니까? 서술형의 반대말은 단답형 내지는 객관식.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서술형과 주관식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익숙해져 있다가요. 예, 서술형이라고 비슷하게 써봐야 대학교를 진학하고 중간이나 기말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던데, 이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술형에 미치지 않는 거죠.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디에? 논술형, 서술형. 즉, 쓴다는 것. 쓴다는 시험에 우리는 너무나 경험이 없어요. 객관식에는 나름대로 스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스킬도 있고 방법도 정확하게 아세요. 주관식인 서술형은 달인이세요?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안 해봤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2차 시험의 낯설음입니다. 아까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거 좀 이상한데, 얘는 낯설고,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낯설다. 이 좋은 표현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이지만 절대적인 시간이라 쓰고 고통이라고 읽습니다. 주관적인 시험은, 주관식은 낯설다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 90명은 저희 관세사 시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원 90명이죠. 9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직에 계신 관세사님들 플러스 이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2014년과 15년을 기준으로 75명이었다가 90명으로 확장된 인원이 90명인 거예요. 네. 일단 너무 적죠. 자, 이게 2차 시험의 특징입니다.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낯설고 선출하는 인원도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한 가지 기조에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반드시 이거는 하나만 가져가라. 2차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 10몇 년 동안 이 관세사 시험을 보면서 저는 이거 한 줄 정도는 남기고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술이라고 했죠. 선생님, 이거 글씨 잘 보이나요? 이 정도면? 네. 서술이라고 했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답안을 쓰는 겁니다. 맞나요? 답안과 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임, 시간을 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의 달인 정도가 돼야 시간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면 서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써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이론? 좋습니다. 이론을 아마 이해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죠.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해가 필요해요. 이 이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도 필요한 겁니다. 1차의 핵심은 구분입니다. 변별이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해는 있어야 돼요. 1차 시험도 동일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서술이 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X, Y라고 놓겠습니다. 수학도 잘 못하지만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암기. 금방 맞추네요. 네, 암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값, 이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반복? 아닙니다. 응?
비슷합니다. 요약. 어? 키워드. 정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심에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강의 듣고 이해됐다 바로 암기하자 너무 많아요. 정리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정리 후에 암기가 되고 이 암기를 서술하다 보면 시간에 맞춰서 쓰면 답안이 작성이 되게 되죠. 저희 웰페이스에서는 결국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 강의라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거예요. 자, 정리라는 것을 위해서 저희는 고득점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기와 서술의 어느 정도의 길라잡이를 위해서 답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 안에 답안을 쓰기 위해서 모의고사 과정을 하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7, 8월, 고득점을 90, 11월, 12, 내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하는 1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목별 선생님의 선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라고 해서요. 제 강의의 좀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학생도 있지만 또 라이브 보시는 분도 조금 유념해 주세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겉멋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커리큘럼은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을 많이 알아서 두서없이 쓰는 답안은 답안이 아니라 단순한 나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조금 쉽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해서 무역 실무의 70%의 마의 구간을 다른 과목보다 더 수월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요. 네. 자,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과목별 학습 전략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관세법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실무까지 저희 유능하신 선생님들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관세법 이명호 선생님을 소개함으로써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선생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1차 시험 다 보고 오셨어요? 예? 예, 잘 보셨어요? 그래서 오셨죠? 그래요.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그 관세법은 1차 때 공부를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시작하나 싶은데 나중엔 정말 힘들어요. 다른 과목보다도 이게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법이어서. 근데 범위가 명확하면 더 외울 게 명확해 보이지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아까 그 과락률은 무역실무가 높다 하지만 사실 1교시의 관세법이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교시에 처음 시작하는데 저도 예전에 시험장 들어갔는데 뭐 이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게 상하 운동을 이렇게. 이게 뭐 중간고사도 아니고 인생 걸고 하는 문제에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관세법을 잘 보시면 그 뒤에 다른 과목들도 좀 분위기가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교시를 잘 봐야 된다고, 제 과목이어서 더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세법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세법 시험을 잘 보려면은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뭘 잘해요? 영어를 잘하죠. 국어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은 국어 잘해요. 예전에는 약간 그 스킬로 그냥 할 수 있는 시험들도 많았는데, 이제 시험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이 기출문제가 많고 모든 시험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를 뽑아요. 그러니까 관세법을 잘 아는 분이 관세법을 시험도 잘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설은 좀 멋있게 쓰고 결론 좀 멋있게 쓰고 이러면서 마치 신문 사설 쓰듯이 좀 입담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점수 받는 이런 거 없어요. 정말 관세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지금 그거를 묻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 공부해온 방식들을 제가 다 봤고 또 수업들도 좀 보고 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적인 것만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관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험의 기술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본도 없는데 무슨 논문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어떤 교수님의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한답시고 또 보고하고 있는 아주 그런 시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관세법을 잘 하시려면 아주 간단해요. 관세법을 잘 알아야 돼요. 관세법 공부를 하실 때 1차 때는 내용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법을 잘 안다는 건 내용뿐만이 아니라 구조를 잘 안다는 거예요. structure, 구조.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 관세법은 관세법의 구조,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조를 자세히 쓰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 조를 모아서 한 문제로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역사 공부하듯이 무슨 흐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무엇이 법률이고 무엇이 식령이고 규칙인지 이걸 명확하게 트리 구조로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191조가 뭡니까? 분위기 왜 이래요? 관세법 191조가 뭐예요? 그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관세법 191조는 보세건설장이에요. 보세건설장에 의의를 쓰라고 하면 191조를 하나를 쓰면 되는데 191조만 써가지고는 2점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못해도 거의 법률 5조항이랑 시행령 1조항을 써야 되거든요. 191조, 192조는 뭐예요? 미안해요.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시험이 묻는단 말이야. 시험이 191조가 뭐니? 보세건설장. 192조가 뭐니? 사용전 수입신고. 193조가 뭐니?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194조가 뭐니? 보세건설 부품의 가동 제한. 195조가 뭐니? 보세건설장의 작업허가. 근데 그것만 써서는 안 된다. 시행령 211조에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써야 된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머릿속에 구조가 있는 거예요. 법률의 구조와 시행령의 구조. 그거 말고도 과세무관 확정 시기와 납세의무자와 그런 것들까지 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법의 16조, 법의 19조 갖다 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은 일단은 메인을 알아야 돼요. 그 보세건설장의 구조에 그 메인 규정에 그걸 알고 나머지를 갖다가 넣는 그런 이제 2단계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느슨하게 공부를 해. 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돼.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걸 왜 안 하냐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엉뚱하게 무슨 두 문자 따가지고 뭐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하시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제가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확실히 붙어요. 예. 관세법이 효자 과목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붙을 거예요. 딴 데서 공부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 대신 힘들다고. 아까 우리 관세사님 우리 시험 힘들다고 그랬는데 10배 힘들다고 그랬죠? 100% 동감해요. 진짜 10배 힘들어요. 심리적인 거는 다 그 정도예요. 사실 1차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그 왜 그래요? 1차는 시험지에 답안에 힌트가 조금이라도 주어지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또 한번 써지기 시작하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또 야, 내가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가려면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시험에서도 또 우리 수업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여서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조가 잡힌 거를 이제 관찰을 해요, 제가. 그래서 구조가 웬만큼 잡혔다 싶으면 이제 그때 문장들을 다듬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사실 붙는 거거든요. 좀 공부를 저는 욕심을 좀 많이 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분이 60점을 넘기길 바라는 게 아니라 8, 90 정도 갈 정도로 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아까 여러분 보세요. 꽈락이 그렇게 많은 거면 꽈락을 안 맞았어도 45점도 많고 50점짜리도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에서 사실은 대박을 좀 놔줘야지 이게 확실하게 붙는 건데 저는 제가 관세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욕심상 관세법에서 큰 점수를 받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1차 때도 아마 그렇게 관세법이 특별히 좀 점수가 높으신 분들 좀 많다고 좀 들었어요. 근데 2차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같이 하시면 좋겠고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과목이 있으니까요. 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예, 이명호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웰페이스에서 관세법 2차를 강의하는 오철환 관세입니다. 자, 저를 잠깐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요. 서울세관, 인천세관, 성남세관 등에서 약 17년간 근무를 했고요. 1997년부터 통관취급법인 개인 관세사 사무소, 현재는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 관세직, 원산위 관리사, 보세사 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강의를 쭉 현재 해오고 있고요. 관세사 강의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훌륭한 관세사 후배들이 배출되어 강의도 하고 또 열심히 실무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그러한 보람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법 2차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 어떻게 할 겁니까? 자, 2차 공부는, 관세사 2차 공부는, 특히 관세법 2차 공부는 1차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법 1차 강의 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관세사 1차 공부는 관세사 2차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2차 공부를 할 때 교재라든가 법령집을 눈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읽고 그것은 1차 공부이지 2차 공부가 아닙니다. 2차 공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애워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관세법 강사는 1차 때 정리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관세법 전체 내용을 암기할 수 있는지 그 암기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이 2차 관세법 강사의 임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관세법 2차 공부 방법론과 2차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법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나 1차 관세법 공부를 했다면 족합니다. 혹시 정리가 안 되었다면 2차 강의 시 키워드를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개념이라든가 흐름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원별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관세법에 어떠한 단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납세 의무의 확정에 대해서 그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고납부, 부가고지,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가산세, 가산세의 감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납세 의무의 확정 중에서 신고납부 제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쓰느냐, 또한 신고납부 제도는 납세신고, 세액심사, 납부시기, 세액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 세액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 경정청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 탄력 관세 제도 중에서 덤핑 방지 관세를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대상, 두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 세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 조치, 네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지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시기, 여섯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재심사,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관련된 내용은 2차 공부를 할 때, 즉 2차 강의 시에 모두 단원별로 어떤 내용을 우선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2차 강의 때 그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1차 공부는, 즉 관세법 1차 공부는 강사가, 2차 공부는 수험생이 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차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와서 강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을 얘기를 해주면 그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원별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말고 통째로, 즉 단원별로 하나의 제목을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세율 적용이다, 아니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지 말고 세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목으로 정리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세율과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은 관세율의 종류,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세율의 적용제도, 품목분류제도예요. 거기에 세율의 적용제도에는 또 세 가지가 있죠. 간이세율 적용제도, 합의에 따른 세율의 적용, 용도세율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율이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정리를 하면 앞에서 얘기를 했던 이 안에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 세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과세의 4대 요건 중 하나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이 단원별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최대의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단원별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라라고 하면은 뭐 10점짜리 플러스 50점짜리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20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20개
하나씩 20개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원별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를 하면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재미있고 또한 실력 향상이 되는 것을 수험생 자신이 느낄 수 있어서 공부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2차 공부의 효과적인 방법론과 2차 강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별 목차를 암기하면 효과적이고 시험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차 강의 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2차 교재인 목차 및 키워드 노트에 전부 이 목차 암기의 내용, 즉 목차를 암기하는 방법이 전부 2차 교재에 담겨져 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차 공부에서 목차가 정리되었다면 70% 정도가 끝났다 할 정도로 목차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제목이 있어요. 간이 세울 적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써보겠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미리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라고 사전에 정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세사 2차 공부의 시작은 목차 및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강의의 제일 첫 번째 단원별 목차 암기를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첫 번째의 경우는 단원별 목차를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원별 암기한 목차의 내용을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아무리 단원별 목차를 잘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리한 목차의 내용을 쓰는 것이 핵심인 내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원별로 암기한 목차의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것도 2차 강의 시에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키워드란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외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말로 이 어떤 내용에 대하여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부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전부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둘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키워드는 목차를 활용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암기한 목차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번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 정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제목, 목차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만들고 또 외울 것은 외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1차 때 공부를 했던 암기 공식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훌륭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2차 공부는 목차 및 키워드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한다면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암기한 목차와 키워드를 합쳐서 완전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답안지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써보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한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 등에 참석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활용하면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고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차 강의의 핵심은 단원별 목차 암기 방법과 키워드를 작성하여 전체 내용을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관세법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강의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2차 공부의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강의 시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관세율표 공부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 계세요? 나 관세율표 조금이라도 봤다. 뭐 봤는지 안 물어볼게요. 약속. 봤어요? 어때요? 책 되게 흉물스럽죠? 전화번호부처럼. 숫자 떡하니 있고 그 옆에 분명히 검은 글자로 뭐 조선말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랑 하실 것들은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법, 그 다음에 무실, 그 다음에 관평 이런 것들은 1차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사실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도대체 나한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관세율표 강의라든지 다른 뭐 무역이나 뭐 물류나 이쪽 그 강의를 되게 오래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관세율표 이제까지의 강의는 사실 외우세요. 요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암기 공식이나 따주고. 근데 암기 공식 따면 뭐예요? 암기 공식끼리 헷갈리는데. 그렇죠? 이런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격을 시킬 겁니다. 특히나 그 우리 명호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필기 시험이잖아요. 다 서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하고 두 번째 과목의 점수가 든든하게 나오면요. 여러분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과목이 굉장히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 오전에 망쳤다.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벌써부터 눈물이 나요. 왜? 사람 심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랑 같이 하시면서 관세법, 관세율표, 오전 과목 좀 든든히 우리가 점수를 좀 챙겨 볼 겁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본반에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벌써 이제 10년 올해가 이제 10년 차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그 관평 강의하는 뭐 용대쌤, 그 다음에 무실 그 강의하는 우리 재한쌤이랑 동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뭐 저도 그랬고요. 그분들도 그랬고 꽤 고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세월의 모진 풍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이 흐른 것 같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KPMG 관세법인이라고 해서 특히나 요즘에 컨설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장생활 한 6년 정도 이제 하고 나서 뭐 여러 군데 이직을 해서 지금 관세법인 세주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세율표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품목분류입니다. 품목분류. 그래서 그놈의 품목분류 때문에 예전에 그 KPMG 다닐 때 뭐 울산이며 창원이며 뭐 여수며 뭐 전국 방방곡곡 거의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한 5,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뭐가 오히려 힘이 되냐면 이 관세율표 안에 있는 분류 규정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관세가 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이런 걸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좀 들으면 오히려 그런 게 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반 듣다가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외롭거나 좀 그럴 때는 제가 그때 생활 이랬습니다. 또 지금 관세법인에 있으니까 생활이 또 이렇네요 라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군데 온라인 뭐 오프라인으로 뭐 이쪽 동네 지금 강의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웰페이스에서 관세율표 관련된 지금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이거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관세율표 뭐 전체 이쪽이 이제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반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까지 이렇게 세트로 많이 들으십니다. 뭐 넘어야 할 산이 뭐 제법 만만치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급선무인 우리 기본반에서 주로 다룰 친구들입니다. 다룰 친구들. 뭐 통칙, 그 다음에 뭐 호의 영어, 뭐 주규정,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친구들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품목 분류라는 행위입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무슨 잘못 인식돼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부 달달달달 외우면 합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관세율표를 구성하는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기본반의 공부 범위가 됩니다. 공부 범위.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수출입되는 물품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 물품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기본반을 통해서. 그 번호를 부여하는 도구들이 통칙이라는 친구, 호의 용어라고 하는 친구, 주규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됩니다. 자, 이 품목 분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HS 코드. 이 친구들이 이제 숫자로 돼 있잖아요. 숫자. 요거 혹시 이 숫자 뭔지 기억나세요? 8517? 요 정도는 우리가 그 예비 관세서로서 양심적으로는 좀 알면 좋고 몰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저랑 같이 알아가면 되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8517이?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요거 스마트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HS 코드 이 번호를 호의 번호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랑 매칭되는 게 뭐예요? 호의 용어라고 해요. 이 친구랑 매칭되는 게 호의 용어예요. 만약에 호의 용어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렇게 돼 있으면 스마트폰은 8517 링크가 잘 돼야 안 돼요? 금방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8517의 호의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전화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셀룰러 통신망 혹은 무선 통신망 전화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야, 네 스마트폰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셀룰러 통신망 혹은 무선 통신망 전화기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율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들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이랑 그 다음에 관세율표의 어휘랑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자, 이게 호의 용어입니다. 호의 용어. 자, 그 다음에 이 8517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기능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예요?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기능 또 뭐 있어요? 시계 기능도 하죠. 여러분 이걸로 동영상도 봅니다. 여러분 이걸로 음악도 들어요. MP3 기능. 기타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너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대표적인 복합기계 혹은 다기능 기계라 부릅니다. 자, 그 주 규정이 16부 주 3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한 것 같아요? 이 주규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친구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주규정도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부의 주, 류의 주, 국내주, 소호주. 벌써부터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제가 앞에서 제대로 떠들고 있는 게 맞긴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8517의 품목 분류하기 위한 다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자, 통칙은 1부터 7까지 있죠? 통칙 1을 우리는 써먹었습니다. 뭐예요? 8517의 호의 용어, 16부 주 3이라고 하는 주규정.
자, 이 친구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본반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친구 되게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세사라면 품목분류를 잘해야 돼요. 품목분류 잘하려면 거꾸로 뭘 잘 알아야 돼요? 관세율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외운 대로 그대로 나오면 모르겠으나 이제는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세련되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이해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외워야죠. 외운 다음에 몸이 기억하게 해서 팔이 쓰게 해야죠. 자, 그런데 이해라는 과정을 너무 등한시 여기더라.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이해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재밌는 설명 뭐 이런 거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저는 일상적인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저는 아까 그냥 일상적인 용어인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517의 호의 용어로 뭐 주저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서로 마음 불편해. 못 알아들어서 마음 아파. 나는 그 모습 보니까 눈물 나.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쉽게 이해시키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면 저는 최대한 일상생활의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시킬 겁니다. 첫 단계로 기억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관세율표는 1부에서부터 21부, 그 다음에 뭐 통칙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서부터 21부까지가 다 같은 중요도를 가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최근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중요도하고 기출 빈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관세율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들이 기출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따지도 않고 그냥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많이 출제했겠죠. 출제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우리도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쓰잖아요. 자,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터인데 그러면 이 두 녀석들은 어떻게 잡냐? 기출 빈도하고 중요도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2000년대 이후에서부터 기출 빈도수를 한번 체크를 제가 해봤어요. 과연 어디서 많이 냈을까?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스마트하게 공부할 거잖아요. 자, 보면 여기 잘 보이세요? 보이죠? 보인다고 얘기해줘. 자, 여기 보면 이 20%에서부터 16% 이거 합치면 100%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지금 2000년에서부터 2019년이죠. 그러면 20회예요. 20회. 100점. 그러면 2000점이에요. 이 2000점 중에 예를 들면 16부와 관련돼 가지고 20%라고 하는 건 이게 점수로 뭐 따지면 2000점 X 이게 16부에서 실제로 배점된 점수예요. 곱하기 100한 게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낸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낸 겁니다. 즉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만 드립다 붓고 중요한 걸 외면한 채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만 공부하기 용이한 것만 내가 봤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쓸쓸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하고 중요도를 기초로 합니다. 얘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전에 제가 공부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호의 용어, 주규정, 통칙.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넘어가 보면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세율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기억해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니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나 기본반에서 저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객관식은 뭐 지금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주관식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주관식 혹은 서술은 내가 자신 없지만 객관식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매 시간마다 체크할 겁니다. 뭘 통해서 할 거냐면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체크할 겁니다. 왜?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쓰는 것보다는 객관식이 더 정확하거든요. 기야 아니야 이거잖아요, 객관식은. 근데 여러분 쓰라고 하죠? 그럼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뭐 거의 뭐 친척 이름도 쓰고 뭐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이름 막 쓰고 막 그런다고. 왜? 뭐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라고 하는 건 객관식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반 하는 동안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해했던 것을 객관식 문제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오늘 끝까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그 순서는 우리 관세평가 용대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영대 강사입니다. 1차 시험이 올해 좀 어려웠다고 하던데,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 본 게임에 입성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 2차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어렵고 지루한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지고 있던 이런 의욕,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힘들 때마다 내가 처음에, 우리 설명회도 오고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이런 느낌을 자꾸 기억하는 우리 멘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아까 최동 관세사님이랑 같이 2010년도에 관세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관세사 취업을 한 데가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관세법인으로 나와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기 전에 다른 학원, 광화문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한 4년 정도 그 관세평가 강의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 웰페이스가 생기면서 또 웰페이스에서 계속 관세평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이 3권이 나와 있는데, 관세평가 협정집, 그 다음에 우리 고득점반 교재, 그 다음에 출조답 교재, 이렇게 3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조금 더 개정이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 개정된 책을 구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관세평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관세평가 그 1차 공부하실 때 관세법에서 관세평가 30조부터 35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종가세다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 세금의 종류에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종량세는 무게, 길이, 부피 이런 걸 이제 재가지고 관세를 내는 거라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관세평가는 종가세,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비싼 걸 사면 과표가 높아지고 싼 걸 사면 과표가 낮아지는 이런 종가세, 가격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우리 관세평가입니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내가 싸게 사오고 비싸게 사오고 이걸 왜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매매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무상으로 선물을 받아서 수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누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수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누구는 FOB 조건으로 수입을 하고, 누구는 CIF 조건으로 수입을 하고, 또 이제 판매 정책에 따라서 내가 하나를 샀더니 하나를 더 준대요. 1+1 거래를 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 가격만 되는데 물건은 2개를 준대요. 그때 이제 관세평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거래 형태들에서 이 관세평가를 어떻게 적용하고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이제 내가 해봤으면 후배들이 가면 이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니까 한마디를 이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과목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과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해도 하셔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과목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최종 목적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어느 단어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 자체가
암기를 한 내가 이제 뭐 관세 법령의 체계나 이런 구조를 잘 가지고 내지는 뭐 HS 코드를 잘 이해해가지고 시험장에서 결국은 이제 내가 준비하고 암기해 놓은 것을 쓰는 시험이 있고 그 우리 대부분의 관세 4시험, 2차 시험이 그런 시험이긴 하죠. 근데 관세 평가는 제가 좀 다르고 이제 목표를 좀 다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여기도 문제 표시해 놓긴 했는데 관세 평가 시험 문제를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관세 평가 시험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겠죠.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관세평가 시험에서도 최종적인 암기형 문제, 우리 관세평가도 법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에 관한 고시, 뭐 이런 법령들이 있어요. 그 법령을 암기해서 쓰는 비율은 한 15% 정도, 최근 2년, 3년 정도를 보니까 15% 정도 비중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85%는 뭘 해야 합격하는지를 봤더니 그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사례가 주어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무상으로 사왔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나 샀는데 판매자가 판매 정책으로 하나를 더 줬다. 이런 상황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우리 관세법이나 우리 WTO 평가 협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거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랑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여기다 타겟을 그려놨는데, 타겟에 맞는 데다 이 자꾸 다트 침을 던져야지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엉뚱한 데다가 던지고 있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제가 뭐 물론 수업이 시작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암기형의 시험 문제랑은 굉장히 다르다. 이 15점 정도 제가 비중 말씀드리긴 했는데 15점은 2차 공부를 1, 2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맞춰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사실은 없어요. 변별력은 이 85점에서 다 나오는 건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저 15점 맞추려고 15점 완벽하게 맞추려고 암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향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평가는 전반적으로 기본반에서 어떤 이해를 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관세 평가는 저기까지만 하면 2달이면은 다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저 사례 판단 연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반에서는 어떤 내용 이해와 암기 뭐 이런 것들 좀 잘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게 사실은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저런 사례 판단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다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제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건 이 흔들리지 않는 논리를 좀 잘 설명을 드리려고 자꾸 노력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본반에서 설명을 드린 거랑 나중에 우리 고득점반이나 모의고사반에서 설명드린 게 다르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논리적인 기초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기본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세평가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본이 잘 잡혀 있으면 설령 못 봤던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같이 응용해서 풀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강의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건 이제 또 관세평가 전반적인 내용인데, 관세평가 처음에 이제 2차 시작하면 관세평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세법, 그 다음에 통칙이도 있습니다. 통칙 중에서도 물론 관세평가랑 관련된 파트만 말하는 거겠죠. 다른 파트는 말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관세평가랑 관련된 파트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다 시험 과목이고,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에 관한 고시는 저기는 이제 과세가격, 관세평가만 집중되어 있는 고시예요. 거기에 이제 1방어부터 6방어까지 다 나와 있어서 저것도 중요한 우리 학습하는 범위가 됩니다. 요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관세평가라는 것도 HS 코드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공통적인 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산 요소가 6가지 있듯이 일본에도 가산 요소가 6가지가 있고 유럽에도 6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 룰이기 때문에 이 WTO 평가 협정이라는 것을 두고 그 협정에 따라서 각 국의 법령들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관세법, 그다음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WTO 평가 협정은 우리 법처럼 단순하게 어떤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친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룰을 가지고 시행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더라. 이런 부분을 납세자들이 자꾸 물어보고 과세완청과 컨플릭이 생기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사례를 설명해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 WTO 평가 협의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또 해설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케이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 구조 하에서 WTO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구나. 요 학습을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납세자들이 우리 관세법에서도 배우셨지만 납세자가 과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부당하게 추징을 하거나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하죠. 그 얘기는 청구법인 그러니까 납세자의 생각이랑 과세관청의 생각이 달라서 소송이나 심판에 이제 가서 이제 관세 평가와 관련된 이제 불복 절차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또 판사가 내지는 조세 심판원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학습 범위가 됩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기는 이제 요즘에 관세평가 사실 워낙들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 2번째 정도까지 하니까 사실 이제 이 당락이 여기에서 또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반에서 이것까지 다는 커버를 못하고 이제 저는 기본반에서는 요 2가지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 텐데 그 다음 뭐 출조답이나 고득점반에서는 이제 요런 사례들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거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들 저희 클래스를 계속 거치시면 전부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세 사시험이니까 관세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 수입하는 가격 자체가 어떤 기업들의 원가가 되다 보니까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한 내국세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것들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관세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그걸 또 내국세 측면에서 적정한지 하는 OECD 가이드라인 우리 관세 쪽에서는 WTO 평가 협정이라면 내국세 법인세 쪽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을 묻는 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실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수험생들이 별로 싫어하는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긴 한데 이제 이 수험 범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에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반, 실질적으로 우리 기본반 같이 뭘 공부할 거냐면 제일 첫 번째 관세평가 제가 아까 법령 있다고 했었죠. 관세법이랑 그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까지 같이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조금 욕심이긴 한데 관세평가 WTO 평가 협정까지 제가 기본반에서 중요한 케이스들은 다 다루려고 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는 이유는 올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조답 그 다음에 고득점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기본반에서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법령이랑 협정까지 전부 다 다루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그 관세평가 기초이론반을 제가 한 6시간 정도 저번 달인가 찍어가지고 무료 배포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들으시고 기본적인 것 좀 이해되신 다음에 이 기본반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 일정은 저희 11일부터 토요일 날 개강을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일요일은 격주로 저녁에 관세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이제 관세 평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도 제가 글씨가 조금 잘렸는데 교재는
제가 아까 그 세 권의 교재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관세평가 협정집 올해 개정판 낸다고 했었죠. 그 개정판으로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저 책이 좋은 게 제 책인데 이제 그냥 우리 목차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목차. 예를 들면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대로 제가 그 법령들 꼭 필요한 법령들만 책에다가 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협정집이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 중에 협정에 보시면 뭐 결정, 권고 의견, 예해, 해설 뭐 이런 것들이 그 아티클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저게 번호가 뭐 1.1, 1.2, 뭐 1.3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실 그 순서가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냥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1번, 그다음 만들어진 게 2번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협정집들이 그냥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책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1번 봤다, 5번 봤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협정집에다가는 중요한 법령이랑 그다음에 중요한 관세평가 규정들 그다음에 사례들을 목차별로 잘 묶어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놓은 책이어서 이 책 가지고 올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준비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지금 기본반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을까요? 다른 분들 질문하셔서. 없으신가요? 그럼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끝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많이 질문해 주시고 관세평가는 어려운 과목이고 좀 다른 과목이랑 다른 과목이긴 한데 재미 붙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관세평가 일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지금도 관세평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세평가를 좋아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략 과목으로 삼고 또 마지막에 이제 관세사가 돼서도 또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무효실무인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고 종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원래 이제 동남행정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웹페이스로 새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새로 옮기게 된 만큼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무효실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학습 방법과 그다음 저의 어떤 강의 그 방향들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역 실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어떤 법 같은 과목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무라고 하는 것들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역 실무를 생각해 보면 일단 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협약이라 부를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역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3대 협약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암기도 하시고 많이 보셨을 텐데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보시면은 그 과락이 높았잖아요. 높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 문제 한번 보시면은 그 작년에 ICC 이제 2009에서의 면책 약관을 물어봤었는데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암기해서 쓰면은 점수 높게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ICC 2009라고 하는 것들의 면책 약관들을 특별하게 암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암기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차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과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전년도에서는 사실 그 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좀 더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 환리스크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그 범위 자체는 들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또는 뭐 강사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내용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무역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신용장에 관련된 거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뭐 신용장 통계 규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례들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론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정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무역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 영어 공부할 때랑 좀 다르게 무역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수출자라고 한다면, 내가 수입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뭐 이런 위험성들을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계약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행하는 부분에서 또는 결제 파트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료로 강의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 한리스크가 아니죠. 저희 코로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무역 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출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대금 결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수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할 때도 뭐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뭐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역 실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약의 성립부터 해서 이행, 종료에 이르기까지 뭐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협약에 나와 있는 것까지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앉아 있으면서 그 과락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락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작년 문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과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 암기를 되게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게 뭐냐면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그냥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협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암기를 하듯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뭐 불과 몇 년만 돌아가 보더라도 저희 CISG 문제만 가지고도 5점짜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절대 꽈락이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들을 생각해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뭔가 이렇게 강사가 정해놓은 답을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환리스크 관리 기법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수출보험 그 무역보험 가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환변동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교재가 정답이 아닙니다. 특정 강사분께서 그 서술하신 교재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래 상황에서의 효용과 한계점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용장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수출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대로 내가 수입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유불리가 있는지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효용, 한계점 이렇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효용과 한계점이 있다고 했을 때 왜 이게 효용이 되는지 왜 이게 한계점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때로는 교재에 없는 답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역실무가 어렵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논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서명하세요 말고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효용이라든지 한계점 같은 것들을 논해보세요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평상시에 내가 준비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잡을 쓰는 거랑 그렇지 않고 마치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해서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점평 보시면 저희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것 같다. 틀에 박힌 답안을 쓰는 것 같다라고 이제 힌트를 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구나 이제 똑같은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강사분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무역실무뿐만이 아니라 뭐 2차도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그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게 짧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열정만 가지고 열의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게 오래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공부를 하실 건데 그걸 내가 지금 당장의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중에 공부가 안 될 때, 내가 어떤 힘이 들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스스로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서로 이제 되게 오랫동안 달리기를 할 거잖아요. 오래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뭐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도 나는 10시간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이상 넘어가면은 좀 힘이 드는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합격의 가장 키가 뭐냐면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8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꾸준하게 할 수가 있다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실년차가 됐어요. 관사 실년차가 됐는데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좀 잘못된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 같은 거 만질 때도 맨 마지막에 한번 점검을 하게 돼요. 서식 같은 게 잘못된 게 없는지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뭐 공부를 몇 시간 해야지 몇 회독을 해야지라고 공부를 하는 것들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단순하게 시간을 채워 나가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를 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빈 종이 놔두고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써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공부했던 것들을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게 뭐 10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서 그냥 백지를 꺼내놓고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들이 뭐였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틀이라고 부르는 그 목차 같은 거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본 다음에 막히는 게 있으면은 내가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해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됐을 때 또 공부했던 것들 정리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정리가 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 되게 큰 자신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2가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좀 절실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절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당장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한 4년 정도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1년 안이라도 뭐 2년 안에 내가 빨리 붙어서 더 빨리 더 뭐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의 가족들한테 더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2번째가 뭐냐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저는 수험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까 뭐 90명 나왔었잖아요. 뭐 여기서 한 명이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데 그 한 명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험생활 할 때 저는 수석을 할 목표를 가지고 제가 수험 번호를 1번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예생 때. 물론 그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좀 자신감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의 그 강의 방향을 말씀드려 보면 저는 추구하는 목표가 그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려요. 어떤 그 거래 관계라고 했을 때도 이거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무역실무 관련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외 외환이 10점짜리씩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80점 중에 80점이 아니라 100점 중에 100점 중에 20점이 대외랑 외환입니다. 근데 대외 외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익숙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낯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낯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희 관련된 과목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외환 같은 경우는 저희 다른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관련된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뒤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실무를 만약 내가 지금 뭐 6월, 7월이죠. 7월 달에 처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역 실무랑 대외 외환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무역 실무를 보통 7, 8월에 기본 이론만 듣고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9, 10월 달까지 또 정리를 하다가 뭐 11월, 12월 됐을 때 대외 외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쫓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대외 외환하고 무역 실무하고 꼭 순서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외 외환을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역실무 꽈락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외 외환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실무 할 때 대외 외환 같이 하시면서 좀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내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암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해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실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해인 것 같아요. 이해를 잘해야지 나중에 정리를 하는 방식도 암기를 하는 방식도 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세사 선배가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관세사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역실무뿐만이 아니라 저희 2차 과목 자체가 1차랑 좀 달라요. 1차는 내가 오래 공부를 안 해도 좀 합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차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행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뭐 누구는 3년, 4년 공부해도 떨어지는 게 2차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3년, 4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처음 하실 때부터 이 내용 자체를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절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부분도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 드릴 텐데 없으시죠? 네. 그리고 힌트를 드릴게요. 저희 1차, 그러니까 2차 과목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기출문제 한번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께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2차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남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뭐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7페이지 보시고 어음 지급 서류 인도 조건 약칭하여 지급 인도 1, 2, 정의라고 해도 되고요. 청약의 효력. 4번은 뭐지? 한국 관세사와 일본 관세사, 일본에서 통관사라고 하죠. 이 자격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제가 대한민국 최초고요. ICC가 인증한 국제신용장 전문가 시험. 이 시험 3개를 싹 다 합격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는 전설의 강사 정재환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시험일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관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그 중에서 무역실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어떡하지? HS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HS 꽈랑 나는 거 아니야? 관세평가 너무 공부할 게 많아. 협정이니 판례니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2019년, 2018년, 아직 2020년 결과는 안 나왔지만 꽈랑률이 무려 74.5%, 71.50%. 자, 4분의 3이 무역실무 꽈랑입니다. 심지어 2019년 점수 볼까요? 평균 점수가 27.18이에요. 자,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강사와 강의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내년 합격을 위해 저와 1년간 함께하게 될 겁니다. 무역 실무는 문제가 이래요. 무슨 빌런 문제, 암기해서 때려박는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채점평. 자, 2019년까지 채점평이 공개됐습니다. 채점평에서 하는 얘기는 매번 똑같은데 우리들은 계속 10년째 같은 실수를 합니다. 채점자가 뭐라고 썼어요? 무역실무 채점평에 대해 문제에 대한 출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제발 물어본 거 쓰고 딴 거 쓰지 말고 썰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법조문의 조문을 기술하도록 요구된 경우 단순하고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보다 법규범의 핵심 조문과 관련 조문의 내용. 자, 그래서 협약을 기준으로 물어봤을 때는 제발 협약에 있는 내용만 쓰고 우리 생각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역실무의 이론과 협약을 나눠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암기한 내용의 단순한 나열, 특정 교재나 수험 소승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답안 기술 등이 다소. 자, 그래서 니들 목차 외운 거 너무 티난다. 어떻게 책 보고 그대로 쓰냐? 문제가 물어본 건 요건데 왜 책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쓰냐는 거. 이게 정답이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틀렸는데 다 똑같이 쓰고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제발 외워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문제의 유형만 파악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깊이 있는 이론적 설명을 통해 답안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확한 개념 파악이 부족하여 기술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암기된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나열한다. 모의고사에서 매번 보이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글쓰기 시험이거든요. 쓸데없는 글을 쓰면 안 돼요. 출제자가 채점자가 원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필체, 상당수는 답안 내용이 틀에 박힌 듯 암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도 무역실무를 암기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목차 암기해서 쓰는 과목인가요? 그래서 4분의 3이 꽈락을 맞나요? 이미 무역실무가 어떤 과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그럼 출제위원회 채점평을 총 정리하면 뭐예요? 암기, 단순 나열, 동인 답안 기술, 피동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우리가 무역실무 강사를 선택했을 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저 강사가 무역실무,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실전파 강사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교수님입니다. 다른 과목처럼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출제하고 채점하는 비중보다는 무역실무는 아무래도 현직 대학교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 실무는 무엇이고 교수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답안은 무엇인가? 저는 그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10년차 관세사, 이미 그 누구보다도 실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과장해서 말하면 대학교 석사, 박사 한 20년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행정학 박사, 누구보다 교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학교에도 소속되어 있고요. 한국 관세사와 일본 통관사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관세사. 자, ICC에서 인정하는 국제 자격증, 신용장 전문가, 보증 전문가, 무역금융 전문가, ICC 3종 세트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관세사.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고민 끝난 거예요. 그냥 제 강의 들으면 합격으로 고고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는 항상 기본, 심화에서는 협약만을 다룹니다. 왜냐면 우리 무역실무의 70%가 협약이고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대놓고 협약에서만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엉뚱한 거 보면 안 돼요.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용장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가 UCP의 내용이고 어디가 강사에서 교재에 있는 썰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심화에서 협약강에서 그것을 접하게 되고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교수님들은 어떤 식의 서술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게 맞고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 총 마무리를 해줍니다. 다반이 우리는 항상 출제위원, 채점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글쓰기 시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글로써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암기하고 목차만 때려 박으실 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논리적이고 차별화된 서술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셔야지 어디 다른 데 갔다가 모의고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허둥지둥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랑 쭉 가시면 돼요. 무역실무 이론교재 여기에는 정확한 이론과 여러분이 썰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국제무역법규 해설서 여기에는 그 어떤 썰을 풀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협약 원문과 국문 그리고 협약의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제규칙에 뭐를 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만 쓰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해 놨습니다. 대외안 20점. 와, 말이 20점이지 너무 힘들죠. 사실 우리가 관세법의 환급특례법은 이렇게 작정하고 공부하는 것 같진 않은데 물론 환급특례법, 환특법의 분량이 조금 좁기는 해요. 근데 대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독립된 시험 과목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분량은 충실한데 한 과목당 10점 하나입니다.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요약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요약집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매 페이지마다 10점 분량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6점에서 8점 분량이 나올 겁니다. 쓸 수 있는 정확한 요약집. 이 요약집 하나만으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불안하다. 나는 조금 더 그 원문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이게 법제처 가가지고 원문을 출력하시면은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시중에 원문만 때려박은 교재 보면 법, 시행령, 고시가 섞여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시행령이고 어디까지가 고시인지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집 이 두 개가 마법처럼 분리됩니다. 이쪽에 법과 시행령이 있고요. 이쪽에 고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펼쳐놓고 봐야 되거든요. 무역실무 교재예요. 이렇게 이론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PPT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고요. 법규 해설서는 영어 원문과 국문 그리고 해설 어디까지가 이론이고 어디까지가 협약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사항 잘 챙기세요. 여러분의 교재에 MIA 영국해상보험법이죠. 영국해상보험법 개정된 내용은 들어가 있는지, 이 UCP 2.0, 이 URC 1.0은 들어가 있는지, 인커텀즈 2020 전문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된 법규 해설서. 자, 보세요. 2018년 무역실무 기출문제 2번을 보시면 수출입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내적 대외적 기법에 대해 설명하셔. 이게 외국환거래법 문제도 아니고 무역실무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주 환장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멘탈 다 나가고 눈물 흘리면서 썰을 풀고 있을 때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우와 대박 이러면서 막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걸 쓰라는 신의 계시였구나. 왜냐면 제 교재엔 있거든요. 자, 여러분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교재 혹은 무역실무 교재 이게 외환실무 문제거든요. 외환실무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외환실무가 반영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교재입니다. 법령집이 있으면 뭐가 좋냐? 잘 보세요. 2019년에 알듯 말듯 어려운 거 교재로 공부했으면 쓰기가 너무 어렵고 법령집으로 공부했으면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보세요. 수출입 승인의 요건과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법령집 보시면은 있잖아요. 여기 수출입 승인의 요건 요거 쓰면 되는 거 요 부분 수출허가 상용허가 기준이죠. 요걸 법령집으로 보면 이미 제목이랑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소액 해외 송금 업자
와 관련한 이행보증 예탁기간에 이행보증 지급 사유와 반환 사유 이거 교재로 보면 대부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훅 넘어가거든요. 이런 걸 법령집으로 공부해야 맞힐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행보증의 지급 파트가 딱 있죠. 그냥 제목이 통째로 나온 거예요. 이행보증금의 반환 제목이 통째로 있죠. 자, 그래서 이 요약집과 법령집을 합치면 대외환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외환 자꾸 법령집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교재가 잘못한 거예요. 과연 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나눠놨느냐? 고시를 완전하게 분리를 해놨느냐? 왜냐면 법 시행령과 고시가 막 3페이지, 4페이지 있으면 도대체 어디가 이제 법이고 영인지 다 까먹거든요? 분리를 해놨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역관거래법, 대무역법, 의학집은 이런 식으로 딱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주제를 담아서 그 문제를 물어보면은 한 6점에서 7점, 8점 분량으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한 요약집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려운 말들은 다 우리나라 말로 요약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법에 좀 취약하더라도 빠르게 어떻게 보면 야매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빠르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최고입니다. 제가 있는데 저만 믿으면 되는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적응하는데 힘들이지 마시고 기본반부터 저랑 함께 하시면 합격이 눈에 보입니다. 공부는 담백하게, 합격은 드라마처럼 신속하게 합격시켜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 카리스마 있어.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었고요. 아까 과목 선생님들마다 이제 질문 사항을 이렇게 손들어서 발표하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끝내놓고 또 좀 더 이제 질문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대표 강사님들도 시간을 내셨으니까 요 라이브 방송은 이제 끝내놓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